고양이와 개. 옛날 옛적 어느 강가 조그만 졸락에 가난하고도 고독한 영감 네가 살았습니다. 물소리 바람소리밖에 들리는 것 없이 쓸쓸하고 허접한 집에서 아들도 딸도 없이 고독하게 지내는 두 늙은이는 고양이와 개 한 마리를 아들처럼 손자처럼 귀엽게 기르면서 지냈습니다. 하루는 영감님이 벌이하고 돌아오는 길에 매일 다니는 강변을 지나오는데 거기서 평소에 자주 보지 못하던 아이들이 한때 모여서 그리 큰 생선 한 마리를 잡아 기쁘게 떠들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그것을 들여다보고는 어휴, 그놈 크다. 아니,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큰 고기를 잡았느냐? 물었습니다. 영감님도 무엇이 잡혔나 하고 가까이 가보니까 보통 생선보다는 특출나게 크고 붉고 비늘이 영롱한 것이 얼른 보기에도 훌륭한 잉어였습니다. 그렇게 크고 훌륭한 잉어가 아이들의 조그만 낚시에 걸려 잡히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죽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서 펄떡펄떡 하면서 괴로워하는 모양의 사람 좋은 영감님을 보고 나를 구해주십시오.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착한 영감님은 차마 그 측은한 형상을 보지 못하고 달려들어 아이들을 보고 그 잉어를 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이때까지 애를 썼고 또 신기하게 이렇게 좋은 생선이 자기 손에 잡혀온 것을 남에게 팔기에 아까워서 팔지 않겠다고 하며 듣지 않았습니다. 영감님은 주머니에 가진 돈을 모두 내주고 간신히 달래어서 잉어를 샀습니다. 그 잉어를 사서는 곧 두 손으로 곱게 안아서 강물 깊은 곳에 살포시 놓아주었습니다. 지옥 속에서 다시 튀어나온 것 같이 붉고 큰 잉어가 시원스럽게 꼬리를 휘저으면서 물을 헤치고 헤엄쳐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영감님은 기쁜 낯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잉어는 살려준 은혜를 못 잊는 것처럼 가다가는 돌아다보고 물속에 들어갔다가는 다시 나와서 돌아보고 하였습니다. 그 이튿날 마나님은 고양이와 개를 데리고 집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영감님은 벌이를 하였습니다. 이날도 어저께 그때쯤 집에 돌아가는 길에 그 강변을 지나 노라니까 어여쁘고 얌전스러운 초립동이 한 사람이 패랭이를 쓴 큰 사람 한 명과 함께 반가운 얼굴로 가까이 오면서 이제야 돌아오십니까? 하면서 공손하게 절을 하니 영감님은 이상하여 나는 당신네를 모르겠소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립동이는 공손히 네, 어르신께서는 저희를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수증용왕의 셋째 아들이고 저 사람은 제가 데리고 왔사온데 제가 어저께 잉어로 변신하여 물 밖에 구경을 나왔다가 불행히 어린아이들의 낚시에 걸려 죽게 된 것을 다행히 어른의 후하신 은혜를 입어 무사히 살아 돌아가게 되어 용왕께 자세히 일을 말씀드렸더니 그런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으니 네가 나아가 그 어른을 모시고 들어오라 하시기에 아까부터 나와서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사오니 잠깐 저와 동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지라 영감님이 그제야 어저께 놓아준 생선이 심상치 않을 것을 알고 의심 없이 강 옆까지 나가 초립동이 왕자가 하라는 대로 패랭이를 쓴 사람의 등에 엎이어 물속으로 푹 들어가니 이상도 하지요. 거기도 해가 뜨는 것 같이 찬란한 세상인데 가지각색 나무가 무성하고 이리저리 꼿꼿하게 놓인 신장로는 그야말로 땅 위에서 보지 못하던 세상이었습니다. 등에 엎인 채로 한참 동안 간즉 거기는 붉은 산으로 우뚝 지어져 있는 큰 대궐이 있는데 여기가 용궁이라 하며 내려놓는지라
거기서부터 걸어서 초립동이 왕자를 따라 들어가니 집 속에 또 집이요. 문 안에 또 문이라 불그락 푸르락 누르락 찬란스러운 궁전은 깊이 들어갈수록 신기하고 굉장하기 그지없으며 문어귀에는 보지 못했던 생선들이 아름다운 의복을 입고 늘어서 있는데 그 사이를 몇 번이나 지나서 용왕의 앞에 이르렀습니다. 푸른빛 용포에 연화관을 쓰고 하얗게 늘어진 긴 수염의 끝을 한 손으로 잡고 앉은 용왕님의 앞에 나아가 절하고 뵈니 용왕님이 친히 내려와 아들 구원한 사례를 매우 고마워하고 미리 준비하였던 잔치를 베풀고 괴이한 풍악과 맛있는 음식으로 영감님을 대접하니 이 크나큰 잔치가 사흘낮 사흘밤이나 계속하였습니다. 용왕님의 셋째 아들을 구원해준 땅 위의 인간 손님이 왔다 하여 수중세계는 참으로 경사로 여기며 즐겁게 사흘을 지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영감님은 집에서 고양이와 개만 데리고 만화님이 적적하게 기다리고 있을 생각하고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왕자가 그러면 이따가 용왕께서 무슨 소원을 물으시고 금은 보화를 주실 것이니 모두 받지 말고 오직 용왕님의 문갑 위에 있는 연적을 달라고 하십시오 하고 일러주기 때문에 영감님은 그리하겠다 하고 용왕에 나아가 하직을 고하니까 과연 용왕께서는 몹시 섭섭해 하시면서 그러면 무슨 보물이든지 그대에게 줄 것이니 소원을 말하라 하였습니다. 영감님은 왕자의 말을 잊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다른 소원은 없사오니 용왕님의 문갑 위에 있는 연적을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왕님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다른 것은 다 주어도 이 연적은 주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셋째 왕자가 나와 아버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께서는 이 연적 하나를 소자의 목숨보다 더 중하게 생각하십니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용왕님께서도 하는 수 없이 그러면 이 연적을 줄 것이니 가지고 가서 잘 간직하라 하고 그 연적을 영감님에게 주었습니다. 이 연적은 무엇이든지 소원하면 소원대로 금시에 되는 이상한 보물이었습니다. 영감님은 그 연적을 받아서 다시 패랭이를 쓴 사람에게 업히어 왕자의 배웅을 받으며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흘 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만화님은 그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나흘째 되는 날은 아침부터 밥을 못 먹고 굶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적에게 소원을 말하였더니 금방 훌륭한 요리가 한상 차려내었습니다. 그 요리를 배불리 먹고 이번에는 집을 좀 깨끗한 집으로 만들어 달라고 소원을 말하니까 어느 틈엔지 그 지저분한 초가집이 깨끗하고도 어여쁜 기와집으로 변하였습니다. 그 후부터는 영감님이나 만화님이나 살림하는데 고생은 안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소원대로 잘 된다고 자꾸 욕심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을 때에만 넌지시 연적을 내려놓고 소원을 말할 뿐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은 별로 그 눈치를 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되는 동안에는 한 사람씩 그 눈치를 채는 사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강 건너 저쪽 조그만 섬에 욕심 많은 부자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틈에 그 욕심쟁이 과부가 이 눈치를 채고 그 연적을 훔쳐내려고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영감님이 어디 가고 없는 틈을 타서 과부는 박물장사처럼 꾸미고 강을 건너 만화님 혼자 있는 집에 와서 박물을 사시라고 마루 위에 물건을 펼쳐놓고 앉았습니다. 사람 좋고 어리숙한 마님을 살살 깨어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별다른 뜻이 없는 듯이 태연스럽게 이 댁에는 좋은 연적이 있다니 좀 보여주시구려
하였습니다. 어리숙한 마나님은 아무 말 아니하고 그냥 보여만 주는 것이야 어떠하랴 하고 무심코 그 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과부는 속으로 옳지 되었다 하고 넌지시 가지고 온 딴 연적과 슬그머니 바꾸어서 도로 주고 갔습니다. 마나님은 자기 연적인 줄 알고 그냥 받아서 다시 벽장 속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 박물장사 과부가 그 집 대문을 나서자 그 집은 벼란간에 예전처럼 좁고 지저분한 초가집이 되어버렸고 그 연적으로 하여 생겼던 모든 것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디 갔던 영감님이 돌아와서 이 꼴을 보고 큰일 났다고 야단을 하였으나 그 박물장사가 어디로 갔는지 어디 사는 사람인지 도무지 아는 수가 없는 거로 어쩔 수 없이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에 그 강 건너 부자 과부의 집이 벼란간에 더 커지고 천냥이 더 늘었다는 소문이 떠들썩한 거로 영감님 내에는 곧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그 집에 가보니까 사는 과부의 얼굴이 그때 왔던 박물장사와 근사한 고로 그 사정을 말하고 그 연적을 도로 바꿔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부는 펄쩍펄쩍 뛰면서 나더러 박물장사라 하니 그것이 무슨 미친 사람의 소리냐? 하면서 내가 이만한 천량에 무엇이 부족하여서 박물장사를 할 듯 싶더냐? 라고 시치미를 뚝 떼고 도리어 야단야단하여 하인을 시켜서 영감님과 마나님을 내쫓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영감님과 마나님은 울면서 다시 강을 건너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따라갔던 고양이와 개는 돌아오지 않고 거기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인의 연적을 찾아서 가려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개보고 하는 말이 피씨 그 연적을 안방 벽장 속에 넣었을 터인데 너나 나나 어떻게 그 벽장에 들어갈 수 있니? 하니까 개 역시 글쎄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서 걱정하다가 깨가 많은 고양이가 기어코 한 깨를 내어 개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하고 어슬렁어슬렁 쥐나라를 찾으러 쌀섬을 쌓아놓은 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그 광 속에는 수많은 쥐들이 쌀섬에 구멍을 뚫고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양이는 살금살금 쥐 구멍을 찾아서 쥐들이 도망갈 구멍을 막고서 호령을 하였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살려줄 것이고 안 들으면 모두 잡아먹겠다 하였습니다. 쌀잔치에 배가 불러 정신없이 즐거워하던 쥐들은 고양이가 온 것을 보고 죽는 줄만 알고 놀랬더니 다행히 잡아먹지 않겠다는 말에 마음을 놓고 그저 무엇이든지 하라시는 대로 꼭 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이 집안 방 벽장 속에 있는 연적을 물어오너라. 못 물어오면 모두 잡아먹을 터이다 하였습니다. 쥐들은 그 말을 듣고 네, 그까진 일은 쉽습니다. 꼭 가져오지요 하고 저희끼리 의논하여 그 중에 제일 걸음이 빠른 쥐와 힘센 쥐 7마리를 추려서 보냈습니다. 원래 벽장에는 드나드는 구멍을 전부터 뜯어 놓았던 터이므로 금방 가서 연적을 물고 왔습니다. 고양이는 옳다구나 하고 그 연적을 받아서 밖에 나오니까 기다리고 있던 개가 그것을 보고 어찌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연적을 찾아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강을 건너가는 수가 없어서 큰일이 났다고 걱정을 하다가 고양이가 개를 보고 옳지 너는 헤엄을 잘 치니 네가 나를 얻고 헤엄을 쳐라. 내가 연적을 입에다 단단히 물고 엎일 테니 하고 곧 고양이가 연적을 입에다 단단히 물고 개에게 엎였습니다. 개는 고양이를 얻고 헤엄을 쳐서 반쯤이나 건너가다가 고양이가 연적을 떨어뜨리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어서 고양이야 물었니? 연적을 꼭 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고양이는 입에 연적을 물고 있으니까 입을 벌릴 수가 없는 거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답 안 하는 것을 보고 개는 더 걱정이 되어서 자꾸 물었니? 물었어?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개가 하도 물어보니까 귀엽고 고양이가 물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통에 연적은 그만 강물 속에 풍덩 빠져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냥 강가에까지 건너와서 아무리 생각한들 강물에 빠진 것을 다시 찾을 수가 없는지라 홧김에 고양이와 개는 서로 너 때문에 그랬지? 너 때문에 그랬지? 너 때문에 그랬지? 하고 원망을 하다가 개는 곤란 김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고양이는 울상이 돼서 집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강가로 빙빙 돌면서 어떻게 하면 연적을 다시 건질 수 있을까 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참이나 빙빙 돌아다니니까 낚시질을 하는 사람이 큰 생선 한 마리를 잡더니 에이씨, 이건 죽어서 또 내려온 것이로군 하고 그냥 팽개쳐버리니 고양이는 배가 고프니 이것이라도 먹어야겠다고 그 생선을 집어서 풀밭에 가서 뜯어 먹으려니까 그 생선의 뱃속에서 그 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강속에 떨어뜨린 연적을 이 생선이 집어삼키고는 그냥 죽어서 또 내려온 것인 모양이었습니다. 고양이는 그 연적을 입에 물고 한달음에 뛰어 돌아왔습니다. 영감님과 마나님은 그 후 개가 혼자 돌아오고 고양이가 오지 않는 것을 몹시 염려하던 끝에 고양이가 달려들자 그 입에 반가운 연적을 물고 온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였겠습니까? 그 후부터 영감님 내에는 살림은 다시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고양이와 개가 한 곳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누구 집에 가보던지 개는 마른 밑이나 문간에 두고 고양이는 따뜻한 방 안에서 귀엽게 기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양이는 주인을 위한 공로와 정성이 많은 까닭이요, 개는 공로와 정성이 부족한 까닭으로 이 일이 있었던 후부터 하나는 안방에 하나는 마른 밑이나 문간에 있게 된 것이랍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고양이와 개가 만나면 공연히 으르렁으르렁하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런 일이 있던 까닭이랍니다.